멈춰요. 당장 멈추시오. 2층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규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떠진 채 가사도우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그 악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그 선율을 말입니다. 회장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날 아침 6시 서울 성북동 언덕 위 고급 주택가. 버스에서 내린 37세 가사도우미 윤서희가 가파른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년 넘게 신어온 편한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신발 옆면은 닳아서 헝겊이 비쳐 보였고 밑창의 패턴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리석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울린 후 잠시 기다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62세의 강민규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느슨하게 걸친 그의 모습은 재벌 회장이라기보다는 그저 외로운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엔 며칠치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을 넘어섰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으리으리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정작 실내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위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고 대리석 바닥 곳곳에 신문지와 우편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로 다가가자 더 심각했습니다. 며칠 묵은 커피잔들이 쌓여 있었고 커피 얼룩이 마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는 음식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전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회장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청소를 못했소. 미안하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꺼내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2층 끝 방은 청소만 하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회장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희는 1층 거실과 주방, 욕실을 정리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회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1층 서재에서 보냈고 서희와 말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1층 청소를 마친 서희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2층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고 복도 끝에 유난히 낡은 나무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른 방문들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그 문만은 원목 그대로였습니다. 서희는 복도를 지나며 다른 방들을 청소했습니다. 손님방, 서재, 욕실. 드디어 그 방을 청소할 차례였습니다. 회장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던 그 방 말입니다. 저 안엔 뭐가 있는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방문 앞에 서자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희는 몸을 숙여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 안,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유리장 속에 놓인 바이올린이 보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분홍색 벽지는 빛이 발해 있었고 창문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인형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엔 색연필 세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유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이올린이 케이스에 담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스 표면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금속 잠금 장치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금 장치를 누르자 찰칵 소리를 내며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30년 묵은 송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이올린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악기의 표면엔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혀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활대의 말총은 여기저기 끊어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턱 받침에 악기를 올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없는데 자세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활을 현에 댔습니다. 삐걱 첫 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악기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곡처럼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1층에서 신문 넘기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 서희는 연주를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규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게 떠진 채 서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요. 당장 멈추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희는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대로 벽에 기댄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손이. 서희가 말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서희를, 아니 서희가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 모두 1층 서재로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앞서 걸었고 서희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저택에 울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오래된 책들, 가죽 소파,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회장은 탁자 앞에 앉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서희가 의자에 앉자 회장은 옆 선반에서 보온병을 꺼내 2개의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따르는 소리, 기모르는 소리, 그리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도자기와 나무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엔 가을 국화가 만개해 있었습니다. 노란색, 흰색, 자주색 국화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벽시계는 느릿느릿 오전 날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방 물건에는 손대지 마시오. 서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바이올린을 쥐고 있었던 것처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은 어디서 배운 거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배운 적도 없는데 신기하네요.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37살입니다. 회장의 손이 탁자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37살.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7살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으니 나가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방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갔습니다. 서희의 왼쪽 팔목이 드러났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서희의 팔에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순간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희는 잠시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방은 누구 방이었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의 방이요. 가족분이세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청소마저 하겠습니다. 그러시오. 서희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왼쪽 팔목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설마,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서희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서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 하지만 회장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들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진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바라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다시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장은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제보다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회장님. 거실로 들어서는 서희의 뒷모습을 회장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돌리는 각도, 앞치마를 두르는 손놀림,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서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귀는 온통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서희가 작게 흥얼거리는 소리. 회장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그 멜로디, 어제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혹시 회장이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흥얼거린 그 노래, 뭐요? 서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노래요? 제가 노래를 불렀나요? 방금 전에 흥얼거리지 않았소? 서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랬나 봐요.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소?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곡은 30년 전 자신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공개한 적 없는 오직 가족만 아는 노래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희가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원이 보이죠? 서희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네. 장미가 정말 예쁘네요. 장미를 좋아하시오? 네, 좋아해요. 특히 서희가 정원의 특정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빨간 장미요. 다른 장미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어린 민지가 직접 심었던 장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 장미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길이 가네요. 마치 제가 저기 서 있었던 것 같은. 서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아니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희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네, 회장님. 현관으로 향하던 서희가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그 금지된 방.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2층 그 방. 30년 동안 그대로 둔 이유가 뭐예요? 회장이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30년이나 기다림에는 시간이 없소. 서희는 회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서희가 문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문으로 그녀가 언덕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뒷모습마저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이올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희가 연주했던 자리에 회장이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한 음을 냈습니다. 비거. 어제 서희가 연주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희의 연주는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 전 민지가 연주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민지의 사진, 실종 당시 신문기사, 수배 전단지, 그리고 오늘 서희에 대해 적은 메모들이었습니다. 민지와 나이 일치, 바이올린 배운 적 없는데 연주 가능, 우리 가족만 아는 노래를 흥얼거림, 민지가 심은 장미 위치 지목.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하지만 회장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 아직은.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서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말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일 서희에게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가 출근했을 때 회장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소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소.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꺼내둔 상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소. 회장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안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주고 싶소. 회장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 놀이공원이었습니다. 회전목마 앞,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 1995년 5월 5일, 회장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린이날이었소. 우리 가족이 서울대공원에 갔던 날이지. 서희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엔 큰 솜사탕을 들고 있었습니다. 7살이었소. 우리 딸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앨범을 한 장 넘겼습니다. 티켓 반쪽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입장권 1995년 5월 5일. 다음 장엔 풍선 조각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풍선의 일부분.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았소.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딸아이가 신나했지.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솜사탕을 먹고 싶다고. 회장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회전목마 위에 소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3번이나 탔소. 계속 타고 싶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지. 서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소. 아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지. 나는 딸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솜사탕을 먹고 있었소. 회장이 앨범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서울대공원 안내지도.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벤치였소. 회장의 손가락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풍선 장수가 지나갔소. 노란 풍선, 빨간 풍선, 파란 풍선을 잔뜩 들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노란 풍선을 가리키며 아빠, 저거 사주세요라고 했소. 나는 엄마 오시면 사주마라고 했지.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기다리지 못했소. 풍선 장수를 따라 달려갔지. 나는 거기서 기다려. 라고 소리쳤소. 그리고 매점으로 달려가 지갑을 꺼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과 30초. 아니, 어쩌면 1분도 안 됐을 거요. 하지만 아이는 사라져 있었소. 서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풍선 장수도 아이도 보이지 않았소.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소. 소리쳤소. 하지만 회장이 앨범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7세 여아 놀이공원에서 실종. 서울대공원 미아 찾기 수사 확대. 민지를 찾습니다. 전국 수백 장의 기사와 전단지들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소. 방송에도 나갔소. 전국에 전단지를 붙였소.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소. 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요. 서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책했소. 매일 밤 울었소. 내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내가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소. 회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인의 사진. 아름답지만 슬픈 눈빛. 결국 아내는 쓰러졌소. 뇌졸중이었지.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소. 휠체어를 타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소녀의 클로즈업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이게 민지의 마지막 사진이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지. 회장이 사진을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목, 소매 밑으로 살짝 보이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 서희의 손이 자신의 왼쪽 팔목으로 갔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회장과 서희가 동시에 그 흉터를 봤습니다. 이 흉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5살 때 생긴 거요. 부엌에서 놀다가 뜨거운 주전자에 대었지. 정확히 초승달 모양이었소. 서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소? 없어요. 서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7살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고요. 회장의 찻잔을 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7살 이전? 네.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대요. 제 본명이 뭔지, 부모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서희의 말에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이 발견된 고아원이 어디였소? 경기도 의정부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정부. 서울대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제가 확신할 수는 없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오. 나이, 고아원, 흉터, 바이올린. 회장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DNA 검사를. 서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면 그럼 30년 만에 내 딸이 돌아오는 거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렸소. 민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소. 그래서 방도 그대로 두고 바이올린도 그대로 두고 검사 받을게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부모님이 누구신지. 회장이 서희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앉는 포옹이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앞이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흰색 벽, 흰색 바닥, 차가운 형광등,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회장과 서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끼고 있었고 서희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강민규님, 윤서희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먼저 앉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는 소리, 차가운 느낌,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찌릿함, 붉은 혈액이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투명한 주사기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엔 서희의 차례였습니다. 서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알코올 솜, 주사 바늘, 그리고 붉은 혈액. 두 개의 시험관이 나란히 트레이에 놓였습니다. 하나엔 강민규, 다른 하나엔 윤서희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회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더 길게 느껴지는구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매일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회장님의 딸이라면 회장도 달라졌습니다. 서희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둘째 날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2층 그 방 바이올린 다시 켜봐도 돼요. 정말요? 이제는 괜찮소.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지된 방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인형들, 작은 책상, 바이올린. 서희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공책. 서희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집, 가족, 꽃. 이 그림. 서희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정원의 장미 그림이네요. 제가 좋아하던 그 자리. 회장이 다가와 그림을 봤습니다. 민지가 직접 그린 거요. 자기가 심은 장미를. 셋째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서희의 발이 자연스럽게 그 장미 앞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장미가 만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뭔가 심었던 것 같아요. 맞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7살 생일날 우리 민지가 직접 심은 장미라오. 서희는 흙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작은 손, 흙을 파는 모습.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웃음소리도 귓가를 스쳤습니다. 우리 민지 잘하네. 아, 서희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뭔가 보여요. 회장이 서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청소를 하던 서희는 2층 객실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놀이공원과 회전목마가 보였습니다. 노란 풍선을 보며 한 여자아이가 외쳤습니다.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뒤를 말 한 마리가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서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문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과 서희는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볼까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갑시다. 병원 상담실. 작은 방. 의사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큰 글씨로 적힌 숫자 99.9%.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부녀관계 확률 99.9%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서류를 집었습니다. 종이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확실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일치도가 99.9%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회전하며 떨어지는 종이.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도 회장을 봤습니다. 민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민지구나. 아빠. 서희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회장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위쪽 선반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은한 장미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색 체인에 매달린 초승달 펜던트. 엄마가 내 돌 선물로 준 거야. 회장이 목걸이를 서희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우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목걸이가 목에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기억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방, 민지야 잘 자, 자장가, 따뜻한 손길, 정원, 아빠, 이 장미 제가 심을 거예요. 웃음소리, 부엌, 엄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함께 웃는 모습, 바이올린, 민지 잘하네. 연주하는 어린 손, 놀이공원, 회전목마, 한 번 더요. 솜사탕, 맛있어. 노란 풍선, 달려가는 발, 아빠 저기요. 그리고 어둠, 낯선 곳, 무서움, 엄마, 아빠, 우는 소리,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서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지야. 회장이 서희를 붙잡았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서희가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집, 다 기억나요. 그래.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싶지만 듣기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깨어났을 때 서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부모님도 집도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제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윤서희, 밝은 희망이라는 뜻이래요.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서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방이 약해서 항상 추웠어요. 담요 한 장으로 세 명이 함께 덮고 잤어요. 서로 꼭 안고 자야 따뜻했거든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밥은 늘 부족했어요. 국에 밥 말아서 먹는 게 전부였죠. 반찬은 김치랑 무조림 정도. 서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가족처럼 지냈죠. 서로 의지하면서요. 카메라가 서희의 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눈 속에 30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제일 싫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입양 가고 저만 남았을 때가 많았거든요. 트리 밑에 앉아서 혼자 울었어요. 왜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가지? 하면서요. 회장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을 나왔어요. 서희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좁은 고시원에 돌아가면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마트에서도 일해봤어요. 물건 나르고, 진열하고, 청소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서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밤새 혼자 가게를 지키는 거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서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다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어요. 27살 때였어요. 회장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요리하는 게. 하지만 서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셨어요. 서희야, 고마워 서희야,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청소한 집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행복했어요. 그 집에서 일하면서 상상하곤 했어요. 이게 내 집이었으면 이 할머니가 내 엄마였으면 하고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정말 제 집이었다니, 정말 부모님이 계셨다니. 회장이 서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서희가 회장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서희를 봤습니다. 정말요. 힘들긴 했지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고아원 선생님, 식당 사장님, 일했던 집 할머니들. 그분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약도 사주시고, 명절 때 용돈도 주시고, 그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빠한테로. 회장이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랬듯이. 이제 괜찮아, 민지야. 이제 아빠가 모든 걸 보상해 줄게. 아빠는 아무것도 보상할 필요 없어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시고, 엄마도 살아 계시고,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12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루가 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다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엄마 사진이란다. 액자 속엔 젊은 여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 서희와 눈이 닮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너무 슬퍼하셨어. 매일 울다가 결국 쓰러지셨지.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일 엄마 만나러 가자. 같이.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엄마 뵙고 싶어요. 그날 밤 서희는 2층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자기 방에서 분홍색 벽지, 인형들, 작은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구나.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해시태그 다음날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서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엄마를 만나는구나. 회장도 일찍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에게 딸을 데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요양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학교, 공원. 평범한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사랑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회장이 뒷좌석에서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흰색 백합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서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층 복도였습니다. 긴 복도 양옆으로 병실들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큰 창문이 있었고 그곳에 휠체어 한 대가 보였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휠체어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엄마가 계신다. 서희도 그쪽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복도를 구르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여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회장이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여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여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딸 민지 왔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희를 봤습니다. 오래도록 봤습니다. 서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민지예요. 엄마 딸 민지. 여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마른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서희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손이 서희의 뺨을 만졌습니다. 더듬듯 만졌습니다. 이마, 눈, 코, 입.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초승달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여인의 손가락이 그 흉터를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지.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지라고 불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민지예요. 서희도 울었습니다.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 차가운 손,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서희가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몰랐어요.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여인의 손이 서희의 머리로 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 민지. 여인이 다시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왔구나.
회장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감싸는 빛이었습니다. 서희는 여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인은 서희를 꽉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기억나요. 서희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엄마 손의 따뜻함, 엄마 향기. 다 기억나요. 여인이 서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을 담아서 회장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30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매일 올게요. 엄마 옆에 있을게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에도 모셔갈 거예요.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예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거예요. 세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 정원에서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0년 만에 이 가족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햇살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택 정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정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얀 안개 사이로 장미 덤불이 보였습니다. 이슬이 꽃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정원에 있었습니다. 회장, 서희,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여인. 엄마는 이제 저택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장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미를 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팠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파였습니다. 회장이 장미 모종을 조심스럽게 구멍에 넣었습니다. 뿌리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손으로 흙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린 민지와 함께 장미를 심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그리고 지금 다시 세 식구가 함께 장미를 심고 있었습니다. 물을 줘야지. 회장이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새로 심은 장미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이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게 자라렴. 서희가 장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란히 서서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도시 외곽,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 희망의 집, 고아원이었습니다. 회장과 서희가 함께 만든 고아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 장난치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원장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서희를 둘러쌌습니다. 안녕, 얘들아. 서희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셨어요. 아이들이 회장과 엄마를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돈가스랑 스파게티.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서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엄마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서희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고아원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항상 배고팠고 반찬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달라요.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서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준 선물이란다. 이 아이들에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큰 홀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회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 쳤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희가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그 바이올린. 이제는 수리되어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턱받침에 올렸습니다. 활을 현에 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자장가였습니다. 회장이 30년 전 작곡한 그 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회장과 엄마도 들었습니다.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홀을 채웠습니다.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창문을 넘어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박수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앵콜, 앵콜. 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밝은 곡이었습니다. 경쾌한 리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몸을 흔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 주황색 구름.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행복해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회장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하단다. 너를 다시 만나서.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네, 아빠.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녁 먹을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세 사람이 식탁으로 갔습니다. 서희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의 계획, 사소한 이야기들.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2층 발코니에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현에 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밤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1층 정원에서 회장과 엄마가 올려다봤습니다. 손을 잡고 서희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택을 넘어, 정원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음악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